가서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의 위험했습니다. 주식 A와 주식 B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각각 다음과 같다. 0.2, 0.3 기대 수익률이 이거는 좀 호황 불황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예 계산을 다 해줬죠, 친절하게. 그 다음에 분산은 0.1과 0.2로 이렇게 되어 있다. 두 주식가 사이에 상관계수가 0.5일 때 했습니다. 두 주식가의 상관계수가 0.5일 때 총 투자 자금 중 60%를 주식 A에 투자하고 40%를 주식 B에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기대 수익률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기대 수익률은 2의 RP였습니다. WA 곱하기 2의 RA 더하기 WB 곱하기 2의 RP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A 자산은 60%니까 0.6 곱하기 기대수익률 20% 0.2 더하기 0.4 곱하기 0.3 이렇게 해주게 되면 0.24 이렇게 기대수익률이 나오겠고요.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VAR, RP, WA의 제곱, 베어리언스, RA 더하기 WB의 자승 곱하기 베어리언스, RB 더하기 2 곱하기 WA, WB 코베리언스 RA, RB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코베리언스가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자, 우리 코베리언스 RA, RB 나누기 시그마 A, A의 표준 편차, 시그마 B, B의 표준 편차는 로우 A, B라고 얘기했습니다. 상관계수. 따라서 코베리언스는 요거는 로우 A, B 곱하기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B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한번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지금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0.5 곱하기 분산값이 지금 0.1로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0.1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분산값이 0.2니까 루트 0.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7071이 이렇게 나오더라. 따라서 밑에다가 다시 넣으면 WA는 지금 60%였습니다. 0.6의 자승 곱하기 분산은 0.1이죠. 더하기 0.4의 제곱 곱하기 0.2 더하기 2 곱하기 0.6 곱하기 0.4 곱하기 0.07072를 해주게 되면 계산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10194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다시 한번 시그마 P는 루트 0.10194 이렇게 하게 되면 0.31928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주식가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총 투자 자금 중 60%를 A에 하고 40%를 B에 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계산하라. 기대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앞에 계산했던 2의 RP 이거는 그대로 0.6 곱하기 0.2 더하기 0.4 곱하기 0.3을 한 0.24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산값 베어리언스 RP 이 값은 WA의 자승 시그마 자꾸 시그마라고 하죠. 자, VAR RA 더하기 WB의 자승 VAR RB 더하기 EWA WB 코베리언스 RA RB인데 여기서 코베리언스 RA RB는 얘는 로우 AB 곱하기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B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문제가 0.5일 때였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0.5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주고 루트 0.1 분산을 루트 씌워야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0.2 이렇게 하면 앞에서 계산한 0.07071에 마이너스 값만 붙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죠.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0.6의 자승 곱하기 0.1 더하기 0.4의 자승 곱하기 0.2 더하기 2 곱하기 0.6 곱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0.0707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03406이 나오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되면 루트 0.03406을 하게 되면 0.1845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분산값이 앞에서는 우리가 상관계수가 0.5일 때는 분산값이 0.10194였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0.03406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예, 감소를 했다. 이게 상관계수가 작아짐에 따라서 위험이 감소됨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했는데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험이 감소되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6번 문제는 증권시장성과 투자한 평가였습니다. 무위험이자율은 4%,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2%이다. CFM의 제 가정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자, 증권시장선을 구하라. 증권시장선 SML이다. 이 SML은 2의 RI는 RF 더하기 2의 RM 빼기 RF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위험이자율이 4%니까 0.04 더하기
기대 수익률 12%입니다. 0.12 빼기 0.04 이렇게 계산해주고 베타 I 식을 정리하면 0.04 더하기 0.08 곱하기 베타 I가 되겠다. 이게 증권시장선입니다. 베타가 1.5인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라, 구하라 했습니다.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0.04 더하기 0.08 곱하기 1.5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0.16, 즉 16%의 요구 수익률이 나오겠다. 주주들의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은 16%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베타가 0.8인 투자안에 대해서 9.8%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이 투자안을 채택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자, 자본 증권시장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2의 RI는 0.04 더하기 0.08 베타 I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0.8을 집어넣으면 0.04 더하기 0.08 곱하기 0.8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0.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인데 지금 기대 수익률이 9.8%입니다. 9.8%이니까 이 투자는 지금 10.4%가 9.8%보다 실제 9.8%밖에 못 얻기 때문에 이 투자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4번 문제, 시장에서 주식 X의 기대 수익률이 11.2%로 기대된다면 이 주식의 베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2%는 0.04 더하기 0.08 베타 I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베타 I는 0.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베타는 0.9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위험 투자안의 자본 비용과 순현가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 0년도에 마이너스 100만원, 1년도에 40만원, 2년도에 60만원, 3년도에 70만원. 이 투자안의 베타는 1.5이다. 그리고 무혐의자율과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각각 8%와 16%이다. 투자안의 자본 비용을 추정하고 순현가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현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0년도에는 마이너스 100만원, 1년도에는 40만원, 2년도에는 60만원, 3년도에는 70만원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주식의 자, 베타는 1.5다. 1.5다 이렇게 했고요. RF는 지금 8% 얘기했고요. 이 시장의 기대 수익률 EARM은 얼마냐 봤더니 16%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의 RI부터 구하게 되면
자, 0.08 더하기 가로 열고 0.16 빼기 0.08 하고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NPV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자, 40만원 나누기 1.2 더하기 60만원 나누기 1.2의 제곱 더하기 70만원 나누기 1.2의 3승 빼기 1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5.51 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순영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투자안을 채택을 한다 이런 결론에 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증권시장선 했는데 이 문제는 먼저 우리가 보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먼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론부터 보면요. 자, 보론에는 가치의 가산원칙, 포트폴리오의 베타다 했는데, 자, 우리 CAPM에서는 또 이 NPV법에서는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도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합니다. 즉 주식 A의 베타 값이 베타 A이고 그 투자 비중은 WA다. 주식 B의 베타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투자 비중이 WB다. 그러면 이 투자 비중대로 곱해서 더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도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 자, 가치의 가산원칙과 포트폴리오의 베타 우리 예제 4A-1번입니다. 청운전자주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무이자율은 5%이며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0%이다.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자. 자, 자산 A는 현금 흐름이 기대 현금 흐름이 0시점에 1시점에 330억 원 이렇게 있고요. 자산 B는 0시점에 0, 1시점에 230억 원이었습니다. 베타 값은 1과 2다. 먼저 증권시장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증권시장선은 우리가 2의 RI는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0.05 더하기 0.1 빼기 0.05 곱하기 베타 I다. 식 정리하면 0.05 더하기 0.05 베타 I 이렇게 증권시장선이 나오겠습니다. 각 자산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2의 RA는 베타 값이 1이니까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0.05 더하기 0.05 곱하기 1이니까 0.1이 나오겠고요. 2의 RB는 0.05 더하기 0.05 곱하기 2니까 15% 0.15 자, 0.1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각 자산의 현재 가치를
PAA와 PAB를 각각 구하라 했습니다. 330억이 A는 들어오니까 PVA는 330억 나누기 1년도 말 시점이죠. 따라서 1.1로 나누면 300억 이렇게 되겠고요. PVB는 230억 나누기 1.15가 되겠죠. 그러니까 200억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청운전자의 요구 수익률과 현재 가치, 즉 A와 B를 합한 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지금 베타가 가중평균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가중평균이 되니까 베타의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베타부터 포트폴리오의 베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WA A자산 베타 베타 A 더하기 WB 곱하기 베타 B 이렇게 되는데 지금 WA는 현재 시점에 금액이 300억, 200억이죠. 따라서 500억 분의 300억 곱하기 베타 A가 0.1이었. 베타 A가 0, 베타 A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00억 분의 200억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4가 나옵니다. 1.4. 따라서 청운전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것을 1.4를 증권시장선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0.05 더하기 0.05 곱하기 1.4 하게 되면 전체가 0.12가 나오겠습니다. 자, PV A와 B를 더한 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와 B를 더하면 560억이죠. 그래서 560억 나누기 1.1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00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500억. 따라서 5번 무릉곡 3과 4를 비교해서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함을 보여라. 예. 각각 계산을 해도 300억, 200억에서 500억이 되고 합쳐서 계산을 해도 500억이 돼서 동일하다. 이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증권시장선. 대안은 총 5억 원의 기금을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과 베타 개수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1.4억을 베타 개수 0.5에 B는 2.2억을 1.6의 베타 개수 1.6억을 2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형 자산 수익률은 5%, 내년도 시장 수익률 추정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 시장 수익률의 추정 확률 분포가 나왔으니까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주면 각각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2의 RM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0.2 곱하기 0.09 더하기 0.6 곱하기 0.12 더하기 0.2 곱하기 0.15를 하게 되면 2의 RM은 0.12가 나오겠습니다. 자, 증권시장선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선은 2의 RI는 RF 0.05 더하기 0.12 ERM 빼기 0.05 베타다. 이렇게 베타 I 이렇게 하면 0.05 더하기 0.07 베타 I 이렇게 되겠죠.
베타는 가중평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분의 1.4억 곱하기 0.5 더하기 5억 분의 2.0억 곱하기 1.6 더하기 5억 분의 1.6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베타를 추정하면 1.42가 나오겠습니다. 이 1.42를 이 증권시장선에 넣으면 0.05 더하기 0.07 곱하기 1.4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149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14.94%가 기금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은 마치겠습니다. 자, 5장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에서는 주식의 가치평가, 채권의 가치평가,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가치평가에서는 현금 흐름이 미래에 발생하는 것들은 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편 봤었고요. 2편 투자결정, 자본예상과 불확실성의 투자결정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내용은 5장 가치평가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가치평가가 이제 끝나면 투자결정에 대한 파트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가치평가의 의의와 중요성. 두 번째 절에서는 채권의 가치평가. 세 번째는 주식의 가치평가. 네 번째, Economic Value Added, EVA. 이렇게 Economic Value Added에서 EVA 이렇게 쓰는데 이 EVA와 기업 가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보론 1에서는 채권의 현물 이자율이라는 개념과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보론 2에서는 채권의 어떤 만기 수익률, 시장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채권 등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평가라고 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시점의 가치, 프레젠트 밸류를 우리는 자산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산의 가치는 앞에서도 쭉 배웠다시피 PV 자산의 가치는 캐시플로우 1년도의 캐시플로우를 적절한 할인율 R로 할인, 캐시플로우 2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할인 쭉쭉쭉 해서 캐시플로우 무한대 1 플러스 R의 무한대승으로 할인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는 것이 자산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이 배당금을
무한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배당금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결국 주식의 가치가 될 것이다.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있다. 이런 만기까지 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들어오고 만기에는 원금이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채권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유용하다. 즉 완전한 정보,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정보를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척도가 가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한다. 가치평가라는 것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성과 지표이다. 가치평가라는 것이. 반면에 회계적 지표 중에서는 EPS 성장률, EPS라는 것은 ERN, ING, per share, 쉐어는 주당 순이익. 그래서 이렇게 한 주당 순이익이 EPS입니다. 작년도의 주당 순이익과 올해의 주당 순이익에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것을 EPS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ROE 그러면 Return on Equity. 그러면 ROE, equity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즉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 자기 자본 이익률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 이게 RO입니다. ROA는 에셋입니다. 자산 수익률, 자산의 이익률 이렇게 되는 거고요. ROS 그러면 S는 세일즈, 매출액을 세일즈라고, 레비뉴도 쓰지만 레비뉴는 수익이라는 개념, 매출액 똑같습니다. 세일즈, 리턴 온 세일즈 이렇게 되는 거죠. ROS. 매출액 순이익률, 이런 것들, 회계적 지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회계적 지표들이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과거지향적이고 근시안적이다. 회계적 지표가. 따라서 재무상에서 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되겠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채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채권은 발행 주체가 발행하는 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것,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다 이렇게 부르고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그러면 특수체다. 이렇게 하고요. 특수체. 한국전력공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 그럼 특수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발행했다. 그러면 금융채다. 금융채.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면 산업금융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금융채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행 주체에 따라서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권은 보통 액면가와 액면 이자율, 만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꼭 주어진다. 그래서 액면가는 액면 금액, 채권의 액면가가 얼마냐, 페이스 밸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페이스 밸류. 보통 만원권, 100만원권, 뭐 1억 뭐 정해지기 나름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쿠폰 레이트다. 그래서 쿠폰 레이트 이렇게 부르고요.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뭐 보통은 3년 만기, 5년 만기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고요. 물론 7년, 10년, 20년, 뭐 30년, 50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1년 만기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지 않고, 즉 쿠폰이 제로다. 제로 쿠폰. 액면 이자율이 제로다라는 거죠. 액면 이자율. 그러면 만기에 원금만 상환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만기에 원금만 상환하는 채권. 이런 것을 순수 할인 채권, 푸어 디스카운트 반드다. 중간에 이 푸어 디스카운트 반드는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는 채권입니다. 이자 지급이 없다. 따라서 순수 할인 채권은 채권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0년도부터 N년도가 만기인데 만기다. 만기에 페이스 밸류 액면가만 지불되고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는 겁니다. 이자 지급이 없다. 반면에 확정 이자부 채권, 이건 레벨 쿠폰 반드다 했습니다. 레벨 쿠폰 반드. 이런 레벨 쿠폰 반드는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 기일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 이 지급 기일마다 쿠폰 계속 이자가 지급이 돼서 만기까지 쿠폰에 대한 쿠폰이 지급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확정 이자부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확정 이자부 채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복리채라는 것도 나오는데, 복리채라는 것은 중간에 이자는 계산이 되는데 이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을 해서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중간에 이자 지급은 되지 않고 중간에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채권을 또 복리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할인 채권, 확정 이자부 채권, 복리채권 이러한 것들이 채권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